삶 살 수 없는 곳이고 산사태 위험 지역에 땅을 많이 파고 있어서 위험하다는 얘기 좀 들리곤 합니다. 근데 이번에 순살 아파트에서 보듯이 건설업체들은 이익만 남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어서 이게 중국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 얘기였어요. 검색하실 때 각종 부동산 사이트만 보지 마시고 직접 검색을 해보세요. 거기 보면 꽤 정보가 쏠쏠합니다. 저는 근데 미래에 뜰 곳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서울에서 숨어있는 요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코리아에서는 처음 인사드립니다. 김시덕입니다. 도시문헌학자이고요. 문헌학이라고 옛날 책들이라든지 비석 같은 거 읽는 사람인데 책이나 비석을 읽는 방식으로 도시를 읽으면서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사하는 방식을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임장적 관점에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기존의 부동산이 주로 이제 투자 측면에서 많이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안보를 보고 답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당연한 것들이 왜 부동산 얘기를 할 때, 아파트 얘기를 할 때 나오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을 느끼게 있었습니다. 주변에 공장이 있어서 대기 오염이 있는데 다들 휴시하고 집을 거래하고 자기 분양받아서 집 보러 가는데 휴일에 가시거든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면 그때 공장들이 쉽니다. 그럼 연기가 안 나와요. 그랬다가 입주하셔가지고 평일이 되고 나면은 길 막히고 공장 매연 나오는 걸 뒤늦게 하시고는 후회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기존의 부동산 담론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가 전 정말 이상했던 게 숲세권이었습니다. 옆에 산이 있어가지고 창문 열면 산바람 오고 새가 울어서 여름에 에어컨 안 틀어도 되고 자연적에서 좋다. 근데 이미 서울은 2011년이었죠. 우면산 산사태라고 우면산이 무너져서 북쪽으로는 남부순환로라는 그 긴 그 넓은 도로를 가로질러서 아파트 1층까지 흙이 떠밀려 오는 바람에 사망사고가 났고 남쪽으로는 전원주택단지가 다 잠겨가지고 반지하방에서 사망사고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산비탈의 붕괴 위협이 상존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부동산 구입할 때 이게 안 되는가 궁금했었어요. 지난달이었죠. 전라도 광주 쪽에서 아파트 뒤에 산이 무너져서 다행히 사망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바로 집 1층 옆까지 흙이 떠밀려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검색해보니 역시나 그 아파트가 있는 동이 숲세권으로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시민들이 기상이변이 오고 있고 비가 더 많이 내릴 것이고 기존에는 안전했더라도 산이 더 많이 붕괴될 수 있다는 위험을 느끼시고 집을 거래하시지 않는구나. 여전히 산이 새소리가 들리는 게 그렇게 좋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안전했던 지역이라고 앞으로도 안전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번에 청주 오송에서 천이 범람하는 바람에 지하차도가 침수돼서 많은 사망사고가 났습니다만 그 경우는 물론 특수한 사례입니다만 요즘에 택지 개발을 하다 보면은 기존에는 강이 넘치는 것을 대비해서 비워뒀던 농토로만 쓰던 곳까지 아파트를 짓거나 단독주택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지역은 기존의 상황에서 봤을 때도 침수 위협 지역인 거고 앞으로 집중호우가 더 심해지면은 더욱더 침수 위험이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각종 기관에서 공개하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침수 위험 지역이라든지 산사태 위험 지도 같은 거 이런 것들까지 아울러 고려하셔서 집을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존의 부동산에서 이런 것도 안 보여주지도 않고 있다는 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이미 일본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부동산을 거래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동부나 서부의 해안 지역 고급 빌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것 같은 절벽 위의 집들 이런 집들이 요즘에 문자 그대로 붕괴되고 있어요. 해안 침식으로 절벽들이 무너져가면서 제가 알기로 바이든 대통령이 살던 주택도 침식 위험이 있다고. 그러니까 파도도 심해지면서 해안 침식이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 집을 살 때에도 인천, 부산, 동해안 인기 좋잖아요. 고성, 양양, 속초, 강릉 같은데 그런 해안 침식이라는 걸 고려해서 집을 사야 됩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동해안 쪽이 인기는 죽어져야 될 거라 예상을 합니다. 서해안 쪽에 공장도 많고 화력발전소도 많고 중국도 가깝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오염물질이 많은데 태백산맥이 가로막아 주거든요. 그리고 동해안 연합이 또 매력적인 게 많지 않습니까? 서퍼 비치라든지 그래서 인기가 좋은데 동해안 지역은 방금 말씀드린 해안 침식 문제 그리고 기상이변이라는 게 뭐냐면 여름에는 비가 더 집중적으로 내리고 겨울에는 눈이 안 내려요. 기존에는 전라북도나 전라남도의 산악지역이나 동해안 쪽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쪽에 봄에 불이 납니다. 팬현상에 따라서 불이 나잖아요. 나도 불이 금방 꺼졌어요. 눈이 많기 때문에. 근데 눈이 없기 때문에 요즘 불이 크게 납니다. 동해안 산불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앞으로 점점 화재가 심해질 거라서 여러분이 산 주변에 집을 사실 때에는 화재 위험까지 생각하셔야 되는 자연히 불을 꺼주던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시거나 단독주택을 사시거나 별장을 사시거나 또는 귀농을 하시거나 할 때도 점점 더 자연 요인은 주거를 살 때 고려 대상이 된다. 이미 독일 같은 곳도 자연적인 요소, 기상이변을 고려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해저드 맵이라고 여러 위험 요소를 지도에 치밀하게 반영한 지도들이 베스트셀러입니다. 부동산은 거의 의무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직거래를 할 때. 그 책을 보면 부동산 업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해저드 맵은 여러분의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라고. 그걸 미리 감안해서 집값에 반영하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자꾸 이거 쉬쉬하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몇 번 손 타고 2년마다 전세 월세 움직이다 보면 잊어버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입주할 때는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입소문 났던 것도 2년 지나서 손 한번 타고 나면은 그냥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 금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자까지는 통했는데 참 개발도상국적인 부동산 거래였다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이 선진적인 부동산 거래 시장으로 나가면서 기후 요소 또는 재난 요소 등을 고려한 형태의 거래들이 더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좀 성숙한 시장으로 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존의 경제적인 투자 관념으로 보는 부동산 거래가 나쁘다는 거나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아파트들을 더 많이 짓고 싶어 하는데 평지는 대충 다 지었거든요. 개발 제한구역 말고는. 그러다 보니까 하천이 여름에 범람하는 지역에 짓거나 또는 산을 깎아서 짓거나.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성남 일부 지역 같이 10mm짜리 축대가 있거나, 어떤 아파트인지 말씀은 도저히 못 드리겠는데 축대하고 아파트를 붙여놨어요. 아예. 이게 화제가 된 아파트입니다. 5층까지인가 붙어 있어가지고 처음에 설계에는 떨어져 있는 걸로 돼 있다가 입주해보니까 붙어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겠다고, 왜 시청 구청이 허가를 내줬냐고 난리가 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더 산을 파먹고 들어갑니다. 기존에 채석장 같은 곳을 폐기된 다음에 아파트를 짓는 경우는 많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워낙에 안반이다 보니까 그래도 안전한데 비교적. 그렇지 않은 곳들을 파고 들어갔을 경우는 땅이 무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쓸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죠. 이런 지역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하게도 시민들이 지난해를 계기로 축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를 많이 느끼셔가지고 좀 예민하게 반응하시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나 이제 지자체에 압박을 많이 넣으셔서 그런데 짓는 게 좀 줄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만, 근데 이번에 순살 아파트에서 보듯이 건설업체들은 이익만 남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어서, 그리고 전반적인 부실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개 신도시 만들 때도 부실 얘기는 늘 나왔었는데 바닷모래 썼다든지 철근 넣어야 될 때 나무 썼다든지, 이게 중국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 얘기였어요. 80년대. 근데 그게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서 폭우 속에 양생을 한다든지, 1월에 불 떼가면서 시멘트 양생하다가 이게 깨진 게 이번에 광주 화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번에 또 문제가 된 게 6월에 광주 화정 아이파크는 철거하기로 했는데 원래는 다 철거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또 시하고 건설업체가 또 일부러 남기고 또 위만 철거하겠다고 해서 또 난리예요. 입주 예정자들은 다 철거한다는 전제로 왔었는데 일부 남기면 기반이 그대로인 상태로 또 짓는 거라서 입주할 시민분들은 불안하다는 거고, 시나 이제 건설업체는 괜찮다는 입장인데, 끝없이 시민분들이나 소비자 입장으로서 계속 항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설업체들도 정신 차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브랜드라든지 시기에 따라서도 위험도가 차이가 있어요. 검색하실 때 각종 부동산 사이트만 보지 마시고 직접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지역 몇몇 단지들이 있어서 검색을 해봅니다. 부동산 뭐뭐뭐라든지 무슨 부항이라든지 해보면 거기는 다들 빨리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라 좋은 말만 나와요. 30개 있으면은 29개 정도는 다 좋은 얘기고, 제가 알고 있는 요소를 말하는 사람은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근데 그건 구글 검색하고 제가 책에서 말씀드렸지만 몇몇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랑 키워드를 같이 넣으면 뭐 나옵니다. 또는 여러분 지도 어플리케이션 많이 쓰시잖아요. 거기 평점 시스템 있죠. 별점 시스템. 거기 보면 꽤 정보가 쏠쏠합니다. 살았던 사람들이 별 하나 매기고 뭔가 쓰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꽤 좋은 소스라서, 그러니까 최대한 본인이 살 집이니까 많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투자하는 분들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사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어디 살면 좋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정말 어디를 좋아하는가를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사면 오릅니까로 답이 나오는데, 그건 다 답이 있는 얘기고, 사실은 돈 있으면 강남 사야죠. 살기 좋지 않지만 사기 좋은 곳이라서 강남은 좀 불편하 봅니다만, 그게 아닌 경우 어느 정도면 된다. 뭐 오르든 유지하든 거기서부터는 아주 달라진다는 거. 가장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게 산을 좋아하는 사람과 평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다릅니다. 저는 산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숲세권에 대해서 더 차가운 것도 있는데,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다니다 보니까 평지가 좋아요. 언덕 힘들어요. 또 일본 유학할 때도 한쪽에서는 평지에 살았었고 한쪽은 산에 살다 보니까 양쪽을 느꼈는데, 장기적으로 고령화가 지속되면은 평지가 인기가 있을 겁니다. 다만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 강남에 사시면 사실 불행한 거예요. 서울 강남은 산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산이 제일 좋은 곳은 동북지역입니다. 크게 동북지역. 뚝섬부터 그리고 광화문에서 동북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은 대체로 아직까지는 주택이 많고 아파트가 적은 편이긴 한데, 노원 빼고는 그쪽 지역은 이제 서서히 움직임들이 있어서 그쪽 지역 아파트 단지 같은 걸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개발 제한구역들이 있습니다. 경관 문제, 고도 제한 같은 것으로. 그런데 잘 지은 주택도 많아서 그런 데 들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 중에 한쪽은 산을 좋아하고 한쪽은 강을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최근 많이 가시는 데가 서울 광진구더라고요. 용마산 아차산도 있고 한강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뚝섬 쪽은 평지고 용마산 아차산은 꽤 괜찮은 등산로예요.
걸어갈 수도 있는데 산이 뷰가 좋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고구려 요새도 있어서 역사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서울에서 숨어있는 요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정말 산 좋아하는 분한테 좋은 곳은 도봉구와 강북구 사이의 지역들, 우이동이라든지. 그래서 그쪽이 국립 418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립묘지. 그 동네 한때 떴었어요. 카페촌으로. 그게 다 이제 굉장히 사람들의 기분을 편안하게 해주는 곳이라는 합의가 있는 것이죠. 그 평지 좋아하는 분들, 저 같은 사람인데 마곡 강서구, 마곡이 뜨기도 했습니다만 그쪽은 최근에 부천 대장지구 개발이나 인천 계양지구 개발이 예정돼 있죠. 이런 쪽에 가보면 땅이 평평하고 기분이 좋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 좋은 곳입니다. 근데 그쪽이 참 무궁무진해요. 개발 여지가.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들여다보셔도 좋지 않겠는가. 또는 최근에 이제 수도권을 한정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늘도 일산 신도시에서 3호선 타고 대곡역이라는 데 내렸습니다. 대곡역이라는 데가 고양시의 양대 중심지인 시청이 있는 곳하고 일산 신도시의 중간에 자리한 교통의 요지예요. GTX-A도 통과할 거고 대곡역이 한참 공사 중인데 이상하게 개발이 늦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고양시는 거기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상하게 개발이 안 되는 곳이라 한번 관심 가지셔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주를 좋아합니다. 운정신도시 넘어 있는 지역들, 이쪽은 개발이 안 될 곳이라서 여전히 GTX에서도 영향권에 벗어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나 단독 사시다 보면은 괜히 주변에 재건축 조합 결성돼가지고 부동산업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서명하고 그래요. 막 플랜 걸고 X치고 막 그렇습니다.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국을 답사다 보면 신축 아파트 단지 말고는 어디나 조합 준비 모임이 있어가지고 동네를 다 들쑤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걸 피할 수 있는 곳이 몇 개 있어서 정말 나는 이 동네에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개발 제한구역이 오히려 답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서울시립대 교수셨고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박철수 교수님이라고 한국주택유전자라는 걸작을 쓰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아파트와 바꾼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싼 주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웬만한 아파트 살 돈으로 주택을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뜻이 맞는 지인들과 함께 일부러 문화재 주변으로 간 거예요. 개발 제한구역, 그쪽 개발이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 재건축 장사꾼들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인 겁니다. 그런 데를 노려 들어가신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그럴 때 주의하실 거는 요즘에 이제 전원주택지구라고 산비탈을 깎아서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런 때는 참 위험합니다. 며칠 전에 폭우 내렸지 않습니까? 경북 지역에. 그때 대전에 볼 일이 있어 갔었는데 근데 만나기로 했던 충남 쪽의 건축가분이 갑자기 못 오게 됐다고. 왜냐하면 본인이 단독주택을 설계하고 있는데 거기가 물에 잠겨버렸다고. 사진 보낸 거 보니까 이렇게 비탈길에 부지 만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에 잠겼더라고요. 강처럼 흘러내리고 있고. 그런 데들은 주의하십시오. 뷰 좋고 한다고 무조건 갈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지역마다 다 다르고 그런 거는 정확히는 이제 산사태 위험 지도 같은 게 있습니다. 공개된 게. 그럼 보셔야 되겠지만 너무 경사가 심한 곳은 피하셔야 돼요. 특히 용인 같은 거는 이제 시장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너무 산을 깎아가지고 빌라촌들을 개발하고 각종 규제 조건 있잖아요. 상하수도라든지 도로 같은 거. 규제를 피할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쪼개가지고 난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데들은 알아서 좀 피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만 검색하면 다 나와요. 특히 용인시 난개발은 워낙 심각해서 시장 차원에서 보고서를 낸 적도 있기 때문에 검색하시면 아마 금방 보실 겁니다. 남양주는 다만 이제 좀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는 게 땅이 무지무지 넓습니다. 남양주, 어느 남양주나라는 건 참 어려운 얘기예요. 저는 그때 미래에 뜰 곳 중에 하나가, 경기도에서 뜰 곳 중에 하나가 남양주라고 보는데, 화성하고 남양주. 남양주는 이렇게 지금 진건지구니 뭐 왕곡지구니 진접지구니 개발해도 아직도 빈 땅 많거든요. 그리고 저 팔당호 쪽의 남양주는 개발 제한구역이라서 물도 맑고 다만 기름 막히죠. 그쪽이 요즘에 좀 난개발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살 수 없는 곳이고 산사태 위험 지역에 땅을 많이 파고 있어서 위험하다는 얘기 좀 들리곤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신도시에 좀 개발하고 있는 곳들 있죠. 9호선 이런 호재도 있고 그런 데 주변에 단독주택 단지들은 제가 답사한 곳들은 심각하게 위험한 곳들은 크게 못 봤습니다. 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만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가보셔야 돼요. 지도로는 모릅니다. 최소한 로드뷰라도 보세요. 근데 새로 공사하고 있는 곳들은 로드뷰에 안 나옵니다. 이 카카오나 네이버죠, 말하자면. 네이버가 서울은 정말 몇 달 한 번씩 찍는데 외곽 지역은 잘 안 찍어요. 몇 년 한 번 찍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런데 택지 개발하면은 최근 로드뷰에 안 찍히는 경우가 있어서 가봐야 됩니다. 제가 어딘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남양주 어느 지역 답사를 했었는데 그쪽에 딱 가다가 신도시 주변이에요. 딱 봤는데 저긴 참 저기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다 좀 위험하다는 느낌 받은 데가 있긴 했습니다만 임장은 여러분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이 답이에요. 남의 말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동산 업자들 말 믿으면 안 돼요. 물론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이분들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집을 공급한다는 게 목적이기보다는 집을 경제적 선에서 거래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인들을 고려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책임은 여러분이 지시고 꼭 현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평일에.
이 방송이 나갈 시점이 아마도 집중호우가 집중시킬 겁니다. 또 태풍도 올 거예요. 지난해 서울 남부 경기권 폭우 때도 그랬고 9월 포항 냉천 범람 때도 그랬습니다만 한국이란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지를 신경 쓰기보다는 북한이라고 하는 독특한 국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지키는 게 목적인 국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 개별적인 안전이나 행복은 각자 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좀 경각심을 갖고 다니시길 바래요. 물리적인 차원에서 다니시길 바란다는 건데, 예를 들어 물이 발목까지 찬다. 그럼 일단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집고 가면 안 돼요. 지난해 8월에 강남 침수 때 보면은 버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다들. 물이 막 차오르고 있는데 설마 괜찮겠지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타이어에서 물이 2분의 1 찬 시점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그때 차 기다리고 지하철 기다리면서 있을 게 아니라 빨리 주변에 높은 데에 있는 여관이라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맨홀이 뚜껑이 열려버려요. 물이 역류해버리면서. 그럼 빨려 들어가면 몇 킬로미터 떨어지는데 하루에서 발견됩니다, 시체가. 그리고 2001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폭우 때 사망자가 50명 가까이 났었거든요. 근데 절반이 감정과 맨홀이었어요. 노후된 전선이 많기 때문에 그게 물에 들어오면 전류가 흐릅니다. 서울은 겉보기는 화려하지만 꽤 노후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물이 넘친다 그러면은 피하시는 게 상책이다. 도시는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각자 도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 개인의 판단하에 지키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제 책이라든지 채널 보시고 답사나 임장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여름에 열사병도 위험합니다. 전 답사팀한테도 그래요. 여름에 답사하다가 어지러우면은 꼭 말하라고. 그러면 근처 카페라도 가서 쉬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사람 죽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꼭 양산 들고 다니시고 냉수 챙겨 다니시고, 그리고 반팔보다 긴팔이 좋습니다. 그런 꼼꼼한 것들을 챙기시기 바래요. 남자들 부끄럽다고 양산 안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개인의 안전을 챙겨가시면서 잘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